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레이브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오늘은 서민의 슈퍼카. 네. 근데 이거 서민이 못 사지 않냐? 못 사요, 이건. 그 서민 보고 S클래스 사라고 하면 못 사는 거잖아. 그쵸. 이게 S클래스보다 네. 비싼데.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일반 슈퍼카들보다 한 1억 5천 이상, 많게는 2억 이상 네. 저렴하니까 서민의 슈퍼카, 대중의 슈퍼카, 그리고 아우디에서 만든 일반 브랜드가 만든 미드식 슈퍼카. 네. 아우디 R8은 여러모로 의미가 좀 많아. 네. 일단 토니 스타크의 차로도 유명하고, 참, 아이언맨? 그것 때문에 젊은 애들도 이 차를 다 알더라고. 네. 아이언맨. 박 사장은 알파를 어떻게 생각해? R8. 사실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편인데, 대량 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좀 소량 생산이었으면 3억 원대가 넘지 않을까. 그러면 아우디 브랜드를 달고 사람들이 안 사지. 사지. 안 사지. 참. 아우디 차가 3억이 넘으면 안 사지, 사람들이.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 엔진은 네. 사실 이 R8이나 우라칸이나 지금 혼용하고 쓰고 있고, 네. 람보르기니도 폭스바겐 휘하에 있는 회사고, 네. 아우디도 폭스바겐 휘하에 있으니까 폭스바겐 PA 회장이 그 당시, 네. 지금은 퇴임을 했지만 그 당시에 람보르기니를 인수하는 조건에 돈을 밀어주되 너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슈퍼카를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부가티도 폭스바겐 계열에 있잖아. 네. 그러면서 폭스바겐에서는 W16인가 W10이라는 슈퍼카를 개발을 했고, 아우디에서는 그 당시에 나오는 가야르도와 함께 R8을 만들었는데, 람보르기니와 아우디는 그대로 슈퍼카가 생산이 되고, 폭스바겐에서 나오려고 했던 W16이라는 차는 생산이 중단됐어. 네. 개발 포기. 왜? 사람들이 절대로 폭스바겐 배지를 달고 나오면 안 사겠다. 네. 라고 하니까 폭스바겐이 우리 마크를 달고 슈퍼카 만들면 좋대는구나. 근데 이제 아우디는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이 R8은 많이 팔렸잖아. 네. 슈퍼카들 치고는 많이 팔렸는데, 이 엔진은 이전에 가야르도에서도 썼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전에 R8에서도 썼었고, 네. 그리고 이 엔진은 사실 슈퍼카를 위한 엔진은 아니지. 슈퍼카를 위한 엔진은 아니고 이 엔진을 슈퍼카에 적용을 한 거죠. 원래 어디다 썼던 엔진이야, 이 10기통. 보통 우리가 10기통 엔진 쉽게 못 보잖아. 10기통 엔진은 많이 쓰진 않는 엔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살짝 있었고, 네. 미국에 살짝 있었고, 이게 혹시 그러면 폭스바겐, 부가티 얘네들이 좋아하는 엔진 블럭 2개 붙인 건가? 5기통 엔진 2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수 왜냐하면 있어? 최근에는 A3라든가 A1 모델들의 5기통이 나눠서 절반인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우디가 5기통을 많이 썼었어. 네. 옛날에 아우디 100이나 이런 거에 보면 랠리 나가는 애들 보면 5기통 엔진이 많았거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딱 붙여서 그런지 어. 각도도 90도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각도도 90도. 네. 그러면 이 엔진을 아우디 S6나 막 RS6 과거에 썼겠네? 찾아본 바는 없는데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10기통이 들어간 RS나 S 계열이 나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저도 나거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지? 그때부터 썼던 거. 예. 그리고 이 분사 방식도 FSI는 뭘 의미해 주는 거야? 직분사를 의미하는데 어. TFSI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터보. 네, 그가 터보고 이제 이건 퓨엘. 풀. 어, 가솔린. 이거는 뭐 S는 뭐 돼, 약자가? 이게 스타그래프트?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있어? 스타디치? 네, 그래서 계층을 나타내고 I는 인젝션? 인젝션. 근데 이제 계층이라는 게 얘네들은 이제 직분사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디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그냥 FDI 쓰면 될 거 아니야. 퓨얼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높은 전압이 흐름으로 반드시 숙련단 정비 점검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대충 맞는데 사실 여기 전압이 흐를 이유가 없잖아, 위에. 이 위에는. 여기는 더 웃겨. 냉각팬은 수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팬 내부에서는. 이 차는 냉각팬이 저 앞에 2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냉각팬이 있지도 않은데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붙이는 직원들이 이 차의 엔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저거를 앞에 범퍼 밑에다 붙여놨어야지. 냉각팬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우디가 쓰잘데기 없는 짓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10기통 엔진은 현재 610마력. 네.
NA가 물론 뭐 페라리에서는 최근에 막 800마력에 육박하고 뭐 무르시엘라고 같은 거 뭐 아벤타도르 막 700 몇 마력 하는데 이 급에서 610마력이면 낮은 마력은 아니잖아. 그쵸, 낮은 마력은 아니에요. 보통 뭐 리터당 120마력 정도가 넘으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NA인데. 네. 근데 얘가 지금 120마력이 넘는 거잖아. 넘는 거죠. 125마력 가량이 되는 건데. 아, 그럼 상당히 높은 네, 건데. 거의 뭐 페라리가 이제 거의 플래그십으로 내는 130마력 정도 급에 근접한 거죠. 그러면 이 엔진이 언제 적용된 거야? 이거 신형 이 엔진? 이 엔진은 아마 13년부터 됐는데 개량된 신형은 15년 말 16년 데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세팅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뜨끈뜨끈한 네네. 엔진이네? 그럼 이 엔진의 주 특징이 뭐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자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기존의 압축비가 12.5대 1이었고 지금은 12.7대 1. 조금 올랐네, 조금 압축비가. 압축비를 올려서 이제 리스폰스라든가 좀 강한 회전 질감이죠. 그런 근데 걸 리스폰스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낮은 RPM에서 불리해질 텐데, 네. 직분사를 때리면.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연료 분사 시스템 자체를 듀얼 분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직분사 플러스 멀티포트 분사. 아, 그러면 낮은 RPM에서는 MPI로 가고, 네, 그냥 간접 분사로 가고, 네, 그쵸. 고RPM에서 고RPM에 어느 일정 수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직분사로. 직분사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매끈한 출력을 위해서 각 구간별로 분사 타입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도움과 그다음에 또 압축비 그리고 흡기관을 좀 손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입 라인이나 배기관 이제 굵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30마력에서 60마력 정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MPI를 썼기 때문에 낮은 RPM으로 다닐 때 네. 높은 연료 펌프 그 직분사의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도 부드럽고 네. 낮은 RPM에서 직분사를 안 때리고 흡기 포트 쪽에서 멀티 분사를 통해서 넣어주니까 엔진 아이들 상태도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고 부드럽겠죠. 그러다 이제 출력이 올라가는 시점에 같이 쓰다가 완벽하게 RPM이 이제 고RPM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행정을 위해서 다이렉으로 꽂아버리는 네. 그 군형에다 그냥 꽂아버리겠다는 거잖아. 네. 딴짓 못하게, 그지? 그쵸.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네. 어느 정도 연비도 받쳐주면서 출력도 끌어당기면서 네. 고급 기술 들어갔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 시대의 기술에 맞는 거죠. 적합한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 듀얼 분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최근 2, 3년 내에. 알파래. 네, 그리고 슈퍼카에도 이제 그런 걸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기통.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4기통, 네. 6기통, 8기통, 12기통 아는데 10기통 되게 생소하단 말이야. 네. 박 사장이 봤을 때 10기통은 8기통과 12기통에 비해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우선은 8기통과 12기통을 비교를 하면 12기통은 굉장히 그 진폭이 작고 진동도 작고 그 회전이 굉장히 매끄러운 쪽이 속하고 8기통은 약간 거칠지만 또 그래도 4기통보다 월등히 부드럽죠. 네, 부드럽고 그러니까 그런 게 섞여 있는 성향이고 8기통하고 12기통의 중간에 있는 10기통은 제가 볼 땐 딱 중간에 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거칠면서. 표하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자, 그러면 이 엔진은 스퀘어, 네. 뭐 아니면 보호 세팅이냐, 네. 스트로크 세팅이냐, 네. 어떤 스퀘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차는 좀 특이한 게 보호보다 스트로크가 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롱 스트로크 엔진이네? 네, 롱 스트로크 엔진이에요. 어. 그러니까 보면 가솔린 엔진의 특성 그다음에 슈퍼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엔진이죠. 아, 보통은- 원래 슈퍼카는 가솔린은 스트로크를 길게 안 뽑나? 네, 보통은 스퀘어하게 뽑거나 어. 아니면 쇼스트로크로 뽑아서 RPM을 많이 써서 근데 RPM 많이 가잖아. 9,000까지 가는데. 네, 근데 롱스트로크이면서도 RPM을 많이 쓰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네가 RPM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쇼스트로크로 했을 때 RPM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흡입장은 흡입말, 흡입중, 뭐 배기초, 배기중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밸브의 열림각 세팅해서 높은 기술을 요하거나 플랫 크랭크 축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RPM은 많이 쓰고 싶은데 정밀하게 크랭크 세팅을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스트로크를 길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 그러니까 최고 RPM을 적게 쓴다는 가정하에 행해지는 거고 지금 얘는 최고 RPM이 8,500까지도 쓰고 9,000까지 가. 네, 레드존이 8,500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만큼 RPM을 썼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분당 8,500번 이상 회전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어떤 기구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요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RPM을 쓰면서 이렇게 롱스트로크를 쓴다는 건 조금 이례적인 부분인 거죠. 보통은 8기통이면 이렇게 안 때리지. 네, 이 정도는 안 때리죠. 보통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6,500, 그다음에 존다도 뭐 벤츠 엔진 받아서 쓰는데도 7,000을 안 넘기거든요. 근데 BMW는 약간 스퀘어 타입으로 해가지고 한 7,800까지 네네. 때리고. BM은 좀 많이. 근데 얘는 지금 롱스트로크인데도 불구하고 9,000까지 때리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세팅 값을 갖고 이래저래 있네. 세팅이에요. 그러면 이 엔진이 어설픈 엔진은 아니구만. 어설픈 엔진은 아니에요. 그지? 근데 참 특징이 응. 참 모호한 엔진인 게 응.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특징이 참 이상하다는 게 보통 그렇게 스트로크가 긴 엔진을 보면 그 마력보다는 토크형으로 더 많은 출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원상. 근데 그다지 높은 토크도 아니에요, 또. 얘는 그리고 토크도 한참 돼야 나오던데. 내가 쏴보면은 한 6,000rpm은 돼야 토크가 다 터지던데. 네. 낮은 RPM에서 원래는 스트로크가 길면 낮은 RPM에서 토크가 그러니까요. 터지잖아. 근데 낮은 RPM에서 토크가 다 안 터져. 참 좀 모호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위에다가 이렇게 X반도라든가 이렇게 스트럿바를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네. 이 이유는 뭐야? 얘가 엔진룸이고 쉽게 말해서 미드십은 그 전면에 있는 엔진룸에 있는 보강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보강을 해줘야 마찬가지로 엔진룸에 보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전륜차들이나 또는 전륜 배치 엔진의 후륜 차들 보면 앞에 엔진에 보강을 해주잖아요. 뭐 스트럿바가 있든 아니면은 어떤 브레이스로 양쪽을 묶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이제 똑같이 묶어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엔진은 슈퍼카들 치고는 엔진이 낮게 배치가 된 거야? 운전석에 가깝게 배치된 것 같진 않고요. 낮게는 배치됐다고 볼 수 있어요. 낮게 근데- 배치. 얘도 그럼 드라이 샘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오일을 저장하는 탱크가 따로 있겠네? 보면은 보통 헤드커버 위에 어. 바로 직접 주입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 탱크 이쪽 위치에 있고 여기 밑에 보조 탱크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여기에 오일을 머금고 네. 엔진 쪽에서는 크랭크 쪽에 펌프가 있어갖고 걔가 이제 펌프로 존나 때려갖고 그냥 네. 펌핑량이 상당한가 봐요, 이 차가. 왜냐면 뭐 발표에 의하면은 횡지 1.5G까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1.5G면은 전투기 아니야, 전투기? 그쵸. 급 선회할 때 보통 1.2G, 1G 정도가 걸리거든요. 또 급선회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5G 정도면 거의 드리프트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런 건 박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예전에 다 해봤죠, 데이터를. 그러면 저희가 코너를 돌면은 여자만 돌린 게 아니고 차도 많이 돌렸구나. 그랬구나. 1.5G면은 드리프트 수준인데 드리프트 수준에서도 오일 공급이 원활하다. 근데 아마 그거는 어느 슈퍼카나 그 정도로 할 텐데. 그건 그걸 기본 빠따다? 네, 그걸 광고했을 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바퀴 쪽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알파의 하체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정없이 옷을 다 벗겨버려가지고 네. 누가 보면 사고 찬지 알 정도로 사정없이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벗겨가지고. 자, 일단은 앞에 거대한 찌는 않은데 팬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 다른 슈퍼카 회사들이 이쪽에다가 오일 쿨러를 보통은 앞으로 빼는데 얘는 오일 쿨러를 안 빼고 냉각수 쿨러를 뺐어, 앞쪽으로. 양쪽 앞에다가 냉각수 쿨러를 뺐다라는 거는 냉각에 좀 두려움이 있거나 냉각에 자신 없는 회사들이 하는 짓인데, 아우디가 예전에 알파를 출시할 때 불이 자꾸 나가지고 냉각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출시가 1년 반 정도 늦어진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보는 슈퍼카들 중에 가장 냉각 계통이 빈약해 보여. 좀 작아요, 그죠? 이 지금 여기 하나랑 저기에도 지금 똑같은 사이즈 같거든. 내가 갔다 와 볼게. 여기에도 사이즈가 똑같네요. 똑같아. 네. 별로 안 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저 5200cc 600마력짜리 엔진을 냉각하기에는
존나게 맨날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래요. 계속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는 근데 그나마 덕트가 이제 전방에 배치돼 있어서 얘는 앞에 살짝 접촉사고 나면 바로 라디에이터 데미지 가면서 엔진 오버히팅인데 네. 그지? 바로 멈춰야 되겠네. 자, 이 냉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서킷에서 맘 놓고 조지기에는 약간 좀 겁이 나지. 그치? 아 지금 보니까 이 차가 무게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뒤쪽에만 무게를 치우칠 수 없으니까 앞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석 자체를 앞으로 많이 빼다 보니까 브레이크 그 부스터 위치도 자체도 다른 차에 비한 30cm는 앞에 와 있어요. 아, 저 텐덤 부스터 말하는 거구나. 저게 지금 하이드로백이 굉장히 앞에 설치가 굉장히 앞에 돼요. 있어요. 보통 차들이 한 이쪽에 있는데 네. 하이드로백이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드로백. 그러니까 차체가 길어질 수 없으니까 이 차체를 앞에를 상대적으로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 높이 만들고 진짜 길게 뺄 수가 없어 앞에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뉘울 수도 없는 공간이 나오는 거야. 나는 예전에 아우디가 왜 슈퍼카를 만들면서 람보르기니의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와서 혼용해서 만드는데 왜 얘네가 냉각을 해결을 못 해갖고 자꾸 불이 나고 출시가 늦어질까 했는데 오늘 하체를 보면서 이 차가 엔진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잘 뽑았을지 모르겠는데 냉각 계통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냉장고 기술이 좀 부족하네. 그러게. 냉방. 얘네는 내가 봤을 때 휘센이나 네. 우리 또 캐리어 네. 에어컨 설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네들이 시원하게 할 줄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차가 뜨거울 텐데 계속 엔진이. 자, 그리고 박 사장, 희한하게 모터가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와이퍼 모터 같아. 예, 근데 모터가 하나 더 있어. 이 자리에 있는 모터는 뭐랄까? 그 동일한 와이퍼 모터인데 모터를 두 개를 넣어? 그러니까 링크를 연결해서 어. 조수석 쪽, 보조석 쪽 와이퍼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모터 같아요, 이쪽이. 아, 보통은 저쪽에 하나를 갖고 두 개를 움직이는데 두 개가 따로따로. 네네네. 그러면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는 움직이겠다는 거네. 아, 예, 그쵸. 그치, 따로따로니까. 동네 이렇게 좀 무거울 텐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 레이아웃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레이아웃 자체가. 예. 아. 아예 단절을 시켜버렸네요, 트렁크 공간 때문에. 아, 저쪽으로 링크를 따로, 절로 못 예, 빼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게. 댐퍼하고 스프링인데 네. 보통 댐퍼를 상단부 마운트에다가 네. 얘가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 예. 보통 슈퍼카들이 댐퍼를 기울질 않아. 네. 이 서스펜션에 캐스터 각을 주거나 킹핀 각에 어떤 각도를 주되 댐퍼를 이렇게 기울지는 않는데 댐퍼가 기울어져 있고 네. 댐퍼의 상단 부분을 마운팅 쪽을 딱 고정시키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댐퍼가 이렇게 움직여도 될 것 같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보면. 왜 이렇게 해놨지 댐퍼를? 우선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위쪽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러니까 저기 윗 라인 마운트 되는 자리를 대각으로 똑같은 평행한 구도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는 평행한 라인이고 밑에는 대각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자유도를 주려고 롤로 고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운팅을 기역자로 꺾어갖고 댐퍼를 잡은 거 보니까 이쪽 부위가 댐퍼를 강하게 고정할 수 있는 힘을 못 받으니까 맞아요. 기역자에 브라켓을 넣어갖고 마운팅을 예. 잡아놨네. 그렇다는 건 요 부위의 강성이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서 강하게 안 나온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원래는 차체의 힘을 좀 많이 빌렸네요. 차체 힘을 빌려갖고 지금 댐퍼를 마운팅을 시켰고 네. 이거는 박 사장한테 해야 될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지금 우라칸하고 플랫폼을 공유하잖아. 네. 엔진 미션 같지? 네, 같아요. 사륜 시스템 같고 네, 같아요. 브레이크도 거의 같은 거 넣고 네. 근데 왜 우라칸하고 얘하고 주행 느낌하고 승차감이 다를까? 저는 딱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다른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스프링 레이트 자체가 달라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일단 스프링 형상이라든가 굵기가 다 다른 걸 확인했고. 아 스프링 레이트가 레이트가 달라요. 아 그러면 승차감에 직격탄을 매기는 거네? 그리고 이제 권선 양도 다르고요. 아 권성량도 네네. 아예 그러면 승차감에 관련돼서는 다른 기술을 쓰겠다는 거네. 그쵸. 이제 그치? 세팅값이 아예.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자체는 동일하게 하는데 쇼크도 그렇고 쇼크의 진폭이나 대응력들은 같은데 이 스프링 코일 자체가 얇아요. 한 20% 정도 얇은 거 정도로 느껴져요. 그리고 권선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완충되는 양들이 많으니까
혼선량을 늘린 거겠죠.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전 차체 구성으로 보고 있어요. 카 때문에 플랫폼이. 네, 플랫폼은 같은데 이제 이 스페이스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얘는 이런 휠하우스라든가 또 뒤쪽 휠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승객석이랑 앞에 A필러 앞단까지를 보면은 그 모노코크 형태를 어느 정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카본이 배치된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배치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승차감이 좋다. 네네네.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서는. 네. 앞에 보고 뭐 윈진룸 보면서 어떤 RA에 대한 네. 또 저렴한, 물론 저렴한 값은 아니지만 슈퍼카로 치면 싸니까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뒤에 와서 홀딱 깨네 사람이 갑자기. 일단은 엔진으로 가는 네. 이게 지금 엔진으로 가는 흡기 인테이크로 연결되는 그 관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뭐 1500cc야? 근데 너무 작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 이렇게 작은 거 이게 지금 한쪽에 한 2600cc를 감당하는 거 아니야? 5200cc니까? 이거는 거의 한 1300cc나 모닝급에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관인데 이게 보면 위에 C필러 쪽에도 흡기가 막혀 있어. 보통 슈퍼카들은 그쪽으로 바람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맞아요. 엔진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거기도 막혀 있고 여기 카본으로 돼 있는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 있는 오일 쿨러를 시키는 거고 네. 윗부분만 이제 흡기로 가는 건데 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지 저거는. 저렇게 되면은 엔진에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할 때 얘가 뭐 어시스트는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한다고. 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C필러 쪽에서 저쪽으로 빼갖고 바로 넣어도 바로 될 텐데. 넣어도 되는데 너무 돌리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 람보르기니가 우라카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 네. 우라카는 저 C필러 쪽이 뚫려 있단 말이야. 네. 저쪽이. 걔네가 일부러 공기의 어떤 흐름에 관련된 계산값을 같이 못 쓰게 막아놨나? 옛날에 가야르도가 나올 때 알팔이 못 나온 이유가 있었어. 1년 반 동안. 개발이 끝났는데 계속 불이 났단 말이야, 얘네가. 이렇게 지금 설계한 걸 보면 아니 슈퍼카를 설계하면서 왜 이렇게 설계를 할까? 저 C필러 쪽에 저 뒷창문 쪽에 흡기관을 이용해 갖고 적극적으로 엔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간도 저기 다 있거든. 다 지금 있어요, 충분히 지금. 있거든. 저 위쪽도 이만큼 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왜 저런 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이거지. 흡기 인테이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들어와서 여러분 놀라셨죠? 어제 우리 서울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사실 어제 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안 하면서 요 얇은 이쪽으로 흡기가 들어오는 얇은 관이 있어요. 제가 흡기관이 너무 얇게 들어온다. 여기 보면 이쪽으로 뻗어서 우리가 하체 오리기 할 때 보여줬던 그 관이 있는데 사실 이 5200cc에 610마력 정도 되는 V10 엔진이 그 정도 흡기를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직분사와 멀티포트 분사의 두 가지를 쓰면서 낮은 RPM에서의 토크와 높은 RPM에서의 빠른 회전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서 영상을 그거 촬영 후에 이 부분을 봤는데 이걸 제가 촬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촬영을 안 한 거를. 여기에 보시면 바로 흡기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흡기 매니폴더하고 이쪽에 이제 드로틀에 관련된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서 에어 필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흡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우디는 마찬가지, 우라칸도 마찬가지로 NA 엔진에서 낮은 RPM에서부터 높은 RPM까지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려면 터보가 아닌 이상은 흡기의 유속의 흐름을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얇은 관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두텁게 밀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흡기관도 필요하고 고 RPM이 갔을 때 확 들어오는 것도 필요한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챔버를 이용해서 흡입되는 공기의 양들을 컨트롤을 해주는데 아우디 RA하고 우라칸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대응하는 거죠. 이쪽에서 바로 그러니까 풀악셀을 통해서 바로 고른 토크와 안정적인 공기 흡입이 아닌
왕창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요. 달리면서 낮은 RPM이 됐던 항속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땐 요 관을 통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를 어제 제가 하체 우리기에서 넣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은 약간 좀 영상의 퀄리티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답답한 거지. 여기에 또 저기가 있네? ECU? 네. ECU는 여기 있고. 아무튼 뭐 그건 뭐 알파 쓰레빠니까 지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자, 뒷바퀴도 댐퍼를 수직으로 꽂지 않고 캐스터를 줬어. 네. 그리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 네. 보통 우리가 댐퍼를 달 때 윗부분을 저렇게 움직이게 세팅을 안 하는데 그렇죠.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세팅을 했고, 이것도 우라칸에 비하면 건선이 많은 거야? 한 칸이 많아요, 한 칸. 한 칸이 많은 네네.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라칸은 한 4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총 5칸 정도 되는데 얘는 6칸 나오잖아요. 맨 위까지, 그죠? 우라칸은 리어 쪽도 마그네틱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는데 얘는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앞에다만 넣어도 되는 거야? 이 차는 미드십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 세팅 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운동 성능에서. 근데 얘는 전륜차처럼 언더스티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쪽 세팅만으로 뭔가 잡을 수 있으니까 앞쪽만 좀 많은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부가 장치를 넣어둔 것 같아요. 뒤쪽은 그냥 기본 바 따로 가고.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진짜 고급 기술은 뒤를 갖고 하는 게 고급 기술이잖아. 그렇죠. 그래 약간 좀 역동적이고 네, 뭔가 맞아요. 날카로운 맛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앞쪽 세팅을 가지고 차 전반을 세팅을 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냥 일반 가스 댐퍼. 네. 야, 이거 되게 웃긴 애들이네. 되게. 그리고 이따가 밑에 가서 보겠지만 앞쪽에 그 양쪽 휠에 대한 그 토크 벡터링 기능이나 앞쪽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그런 게 부가적으로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아마 4륜 모델이고 또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는 차다 보니까 그 앞쪽에 세팅 값으로 잡으려는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엔진이 있으니까 스테빌라이저가 두꺼워야 되는구나. 스테빌라이저 두꺼워야 되고 할때링크도 두꺼운 걸 써야 되고 가스 댐퍼니까. 근데 뒤에를 가스 댐퍼를 쓰는 것도 되게 의아하다. 저기도 얘는 그러니까 뒤쪽에 고급 기술이 못 들어가니까 뒤쪽이 항상 일정한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마그네틱 라이드로 묶어버렸을 때 세팅 값이 바꾸는 걸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다양한 대응 을 못하니까 항상 일정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냥 가스 댐퍼로만 네. 밀고 나가겠다. 이 새끼들. 하여튼 아우디는 그래서 내가 나가 있으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들은.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와서 우리가 아까 냉각계통 얘기한 거를 밑에 확인하자고 했던 게 네. 여기도 라디에이터 네. 팬이 달렸고 네. 앞에는 에어컨 콘덴서가 있고 여기 네. 여기도 보면 메인 냉각수 네. 팬이 달려 있고 콘덴서에서 네. 에어 컨디셔닝을 돌릴 때 해주는 게 있고 이 두 개만 갖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네. 밑에서 봤더니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럼 그냥 엔진 쪽에 뜨거운 냉각수를 보내서 일로도 식히고 네. 강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속도가 낮을 때는 얘네 팬이 이제 팬이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돌겠죠. 적극적으로 돌고 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땐 얘. 네. 그렇게 해도 작은데 이거 세 개 합쳐봤자 그냥 일반 애들 하나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두껍기는 해도 네.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네요. 높이도 높지가 않네. 높이도 안 높고. 컴팩트하네. 그러면 냉각수를 이쪽으로는 그냥 빼고 달리면서는 이쪽으로 하고 네. 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이 두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좀 약해 보이는데. 조금은 약해 보여요. 내가 봤을 왜냐면 때는- 메인을 큰 거에다가 팬을 2개 정도나 그렇지. 아니면 대형 팬을 하나로 해서 시키고 얘를 보조 개념으로 주행풍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서스펜션이 여기도 이렇게 굴곡을 주고 네. 얘 타이로드 스티어링을 돌리는 여기도 굴곡을 주고 뭔가 굴곡을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드럽게 가기 네. 위해서? 왜 얘네들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굴곡을 많이 주면서까지 설계를 하는지. 슈퍼카는 뭔가 좀 직관적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박 사장 혹시 뭐 추론되는 거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굴곡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확실한 거는 이제 수평형으로 만들 때는 훨씬 더 직관적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통 슈퍼카들 W15 방식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건 좀 양산형에 가까운 일반적인 승차감을 원할 때 세팅인데, 저 굴곡을 커브를 줌으로써 이제 운동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만나는 피봇이랑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있고 부분이 있어요. 짧은 것보다 길어지는 거잖아. 네. 그만큼 어떤 연성에서의 충격 완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럴 싶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직발로 했을 때의 길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길이가 길어지는 네. 거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앞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거의 뭐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네. 보면 앞쪽으로 구동은 적극적으로 많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기서 네, 오히려 유치가 되고. 구동보다는 어. 그 아까 양쪽 얘기하려고 토크 했던, 벡터링에 어. 있어서 어떤 제어 역할을 하는, 막대 역할을 하는 정도, 그죠? 그지, 너무 그지, 그지. 얇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멈추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멈추기 위한 그죠, 수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도크 벡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너를 돌아가는데 어시스트를 주고 네. 위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냉각 수관을 지나가게 해서 네. 여기 있는 멀티 클러치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네. 앞쪽의 구동 배분을 조절해주는 네, 맞아요. 그런 장치가 너무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냉각수. 냉각수를 보낸 거잖아. 네, 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어떤 진동 댐퍼들이 네. 굉장히 잘 돼 있네. 두껍고 그다음에 평행하게 잘 돼요. 진동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얘가 어. 앞쪽 뒤쪽으로 출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잔진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이나믹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스티어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스티어링 모터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그 도크 벡터링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티어링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그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이나믹 스티어링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 모터가 그렇게 큰 모터도 아닌 아니에요. 것 같고, 그렇죠. 일반적인 일반적인 모터고, 다이나믹 스티어링이라고 해봤자 박 사장에는 그거 아니야? 가변 기어비로 인해서 네. 고속에서 조금만 돌려도 가게끔 하거나 무겁게 네, 돌아가거나, 맞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얘로 어떤 거를 했을 때 페라리의 어떤 파리리 슈퍼패스터처럼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자동 스티어링 보정 같은 기술이 그런 건 들어가지 아니에요. 않으면 네. 대부분은 여기서 앞쪽에 토크를 살려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브레이크는 이쪽에 걸고 이쪽에 토크를 넣어주든가, 그래서 코너를 들어갈 때 네, 맞아요. 앞바퀴가 좀 끌어주는 역할을 네, 하게끔. 그 양쪽 바퀴 휠에 대한 제어가 그렇게 명칭을 다이나믹 스티어링으로 정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외신들은 이제 그거에 많은 호평을 하더라고요. 차를 훨씬 더 몰라서 그래. 날카로워졌다고. 몰라서 그래. 네, 하긴 뭐 걔 외국 애들도 참 몰라. 다 걔네들 인터넷으로 배워가지고 글만 존나 잘, 글 읽어보면 뭐 난리도 아니오. 그 새끼 글 쓴 애 중에 차 안 타보고 쓴 놈들도 허다하다 그러더라고. 차 한 번도 안 타보고 글은 존나 잘 써요 아주 그냥. 그런 놈들 때문에 어멍한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런 거 현혹돼갖고 차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큰일 난다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캐스터를 미묘하게 해줬어. 네. 캐스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 짧은 지하 주차장 코너 같은 데를 돌았을 때 네. 핸들의 복원이 다른 차보다 좀 더뎌. 그렇다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캐스터 각이 딴 차보다는 좀 덜해.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륜이 들어가고 도크 벡터링을 많이 쓰니까 네. 날카로운 느낌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네, 그쵸.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거 뭐야 이거? 뭘 이렇게 뭘 납덩어리를 붙여놨대? 네, 처음에 뭐 다면 소음 때문에 막아주라고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안에는 실리콘 재질 같은 게 들어있고 바깥에는 보면 흡음재 같은 은박지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보호 목적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진동 흡수하는 패치 같아요. 보통 패치도 많이 쓰거든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동 흡수체를 따로 달기가 좀 모호한지
아마 이렇게 패치를 함으로써 그래도 좀 상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쪽으로 가는 거에서 회전 진동이 생기는 걸 그쵸. 상쇄시켜주기 위한 여기 이렇게 다판이- 마운트 설계도 잘 해놨는데 다판이 계속 동작을 하면서 아 다판 잔진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여기 있는 모터가 지금 작동을 해서 다판을 띄었다 붙였다 해주는 거잖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디퍼런셜 케이스를 통해서 양쪽으로 네. 구동이 나가고 메이드 인 스웨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할덱스 썼네. 네. 할덱스에 다판을 넣은 거야. 보통 차들은 이게 뒷바퀴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앞바퀴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지? 요건 잘한 거 같아. 네. 요건 잘한 거 같고. 자, 그럼 뒤로 와서 보강이 사실 필요 없겠지. 카본으로 이렇게 하고 묶었으니까 여기 하나만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지금 엔진의 바닥이잖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달라. 근데 여기에 넓이가 있으니까 네. 이 폼을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팠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샤프트는 지금 엔진의 차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약간 우측으로 가네요. 그러면 얘는 약간 우측에 있다 치고 네. 얘 차의 중심이 저기 테일핀의 중간이니까 이쯤이거든. 여기가 지금 엔진의 이 차의 중심이야. 네. 그럼 엔진이 지금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운전석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요. 엔진이. 네. 이게 지난번 람보르기니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벤타도르는 아예 치우쳤지. 네. 왜냐면 걔는 샤프트를 빼갖고 다시 이쪽으로 갔으니까. 아니 왜 이런 차를 만들 때 밸런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슈퍼카를 만들면서 엔진의 위치를 왜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했을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메인 프레임이잖아. 네. 얘랑 간격이 메인 다르네요. 프레임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좌우 공간이, 그치? 근데 남은 간격이 근데 엔진하고 미션의 공간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아까부터 내가 이상하다, 왜 센터가 안 맞지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엔진의 풀리가 엔진의 중심이잖아. 네. 지금 엔진의 풀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죠? 그러니까 이 엔진 자체를 가운데에 배치할 수 없는 구조 엔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륜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기 위해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무게는 배분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갖고 오면 그러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서 나오잖아. 네. 여기서 나오면은 이걸 사정없이 꺾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드라이브 샤프트 복구. 그러니까 사륜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엔진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보면 지금 여기가 메인 프레임인데 여기는 이만큼 공간이 있고 여기 이만큼밖에 없잖아. 네. 여기에 무슨 서머스택 같은 뭐 열리고 닫히고 이게 지금 냉각수관 같은데 냉각수관이 이쪽으로 왔다가 네. 여기가 닫히면 일로 못 가고 열리면 가게끔 돼 있어. 이게 냉각수를 왜 일로 뺐지? 네, 스위칭 밸브인 것 같은데 얘를 따라가 보니까 열교환기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아, 열교환기. 열교환기. 근데 열교환기가 초기에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나중엔 필요 없잖아. 나중에는 필요 없거나 또 저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열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는 쿨러로, 그러니까 쿨링만 할 수 있게끔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얘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게끔. 자, 우리 박사님 오늘 RA를 싹 뜯어보니까 어때?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게 편안한 이제 슈퍼카, 편안한 고성능 차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네. 그래서 극강의 이제 어떤 서킷이나 트랙 그리고 어떤 극강의 이제 스포츠 주행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장점으로 와닿을 것 같고. 나도 사실 이 차를 보면 네. 아직 뭐 주행하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난 네. 또 이 차를 갖고 또 이제 서킷도 들어가니까 근데 슈퍼카들 맥라렌 페라리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 너무 타협점이 많다. 네. 양산에 타협점이 많다라는 게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박 사장 말대로 정비 호환성이나 대중들이 중고차를 뭐 한 1억 초중반으로
떨어졌을 때 네. 타겟점 사실 1억 초반이면 M3 새거 값이야. 그죠. M3 새거가 뭐 1억 1200, 네. 뭐 1억 800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의 슈퍼카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냐. 이 차가 또 회전도 빨라요, 중고차 회전도. 그쵸? 그리고 중고차가 방어도 잘 돼. 네, 그러니까 어. 좀 언젠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보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아무튼 박 사장은 바쁜 와중에도 또 여기까지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좀 스케줄이 우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박 사장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네. 언제든 이렇게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시청자들한테 오늘도 주옥 같은 설명 네. 쭉 나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지구 환경을 살려주세요. 굿덴트라고 네, 요거- 박 사장이 밀어주고 싶은 그 매장이랍니다. 정확한 그 덴트. 명칭은 저 마이 덴트 닥터. 아 거기서는 이제 외장 수리를 하나 보군요. 외장 수리 겸 네. 이제 보수. 아, 광택. 보수. 네. 하고 거기서 이제 내장으로 들어간 박 사장네 가게로 토스. 네, 다시 이렇게 그렇지. 일일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부조입니다. 왔다리 가다 부조. 둘이 이렇게 짬짬이 하겠다는 거잖아. 좀 밀어주시죠, 뭐 여러분. 자, 수고했고요. 네. 이것으로 알파 하체 우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